토론자 세 분 아까 우리 회장님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하게 다시 좌측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좌측에 있는 권주혁 교수님께서는 경기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를 하셨고요. 여기 대영제국 훈장을 수원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권 박사님 캐리어가 굉장히 특이하셔서 평생을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 전쟁이라든가 또는 세계적인 그런 여러 의미 있는 장소들을 직접 다 가보셨어요. 또 많이 지원도 하시고 영국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전북대 외대 교수를 역임하셨고 강원대 초평교수를 역임하고 계시고 현재 육군군사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인데 한 박수 하겠습니다. 평석준 교수님도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저희 부사관학교 동기생으로서요. 우리 황장군님은 오랫동안 기무부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정보 분야라든가 보안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데요. 기무사에서 비서실장과 정보융합실장을 역임하셨고 국방부 육군 기무부대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군 교수로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영원 기자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특별하게 소개 안 해드려도 다 아실 거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방부 출입 기자 중에 가장 원로시죠, 원로. 오래됐다는 말을 넘어서 나이가 많아서 원로 기자이면서 대기자입니다. 조선일보의 대기자고 어떻게 보면 군대라든가 군사문화라든가 또는 그 국방, 과학 이런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게 하시는데 아주 큰 그런 역할을 하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토론대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권주혁 박사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오늘 발제하신 세 분의 훌륭한 이 발표자들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에서 보는 그런 시야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발제 1, 즉 신종태 교수님이 오늘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신종태 교수님이 발표한 발제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약장사 노릇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달에 도출한 책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계몽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마침 제가 탄 비행기가 키우 상공을 지나고 있길래 하늘에서 찍었습니다. 저 사진 위에 보이는 게 유명한 드니프르 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북부에서 남쪽까지 관통하면서 흑토지대로 덮여있는 우크라이나를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강이죠. 또 왼쪽 사진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꼭대기 보면 삐죽삐죽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상상의 동물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가서 좀 들어가 보려니까 군인들이 제지를 해서 내부는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 사진만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군이 금년 2월 24일 전격적인 공격을 하면서 그 하이브리드전의 일환으로 젤렌스키가 외국으로 도주했다 이런 그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침공 바로 그 다음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관사 바로 앞에 나와서 나는 여기 도망가지 않고 있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나라를 지키겠다. 그 연설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듣고 또 국민들의 의기투합돼서 러시아군의 공격에 맞서서 지금 싸우고 있죠. 여기 보면은 키예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키예프의 관절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만 해도 우리가 러시아식으로 키예프라고 불렀는데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식으로 키우라고 부르죠. 이것은 그 유명한 독립광장입니다. 2004년 오렌지 혁명, 2013년 유로마이단 혁명이 일어난 곳입니다. 여기 보면 프리덤 이즈 아워 릴리전, 자유는 우리의 종교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대형 입간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혹시 우크라이나 현장을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잠깐 그 사진 몇 장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 도시고 제일 큰 항구인 오데사입니다.
오데사는 과거에 그 키우보다 더 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까 김규철 교수님이 잠깐 그 지도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이 거진 그 러시아군에게 뺏겼습니다. 점령되는 이 오데사 쪽으로 크림반도에서 북진한 러시아군이 동쪽으로는 마리우폴로 진격하고 다른 한쪽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진격하다가 저지가 됐죠. 그래서 돈바스 쪽으로 일단 지금 집중해서 돈바스를 점령하는 목적은 거의 완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바스 작전이 끝나면 러시아군은 아마 제 생각에 이 서쪽에 있는 서남부 오데사로 집중할 겁니다. 만약에 이 오데사를 뺏기면은 우크라이나는 하루아침에 내륙국으로 전락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칠레고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볼리비아입니다. 두 나라가 19세기에 전쟁을 해갖고 볼리비아가 해안을 뺏겼어요. 그래서 졸지에 내륙부로 전락해갖고 저렇게 됐고 또 하나는 1차 대전에서 오스트리아가 져가지고 오스트리아가 얼마나 강국입니까? 강대국인데 전쟁을 지면서 해안을 다 뺏겼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해군이 하루아침에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오스트리아가 약소국이 돼버렸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러시아 지휘부에서 돈바스가 자기들 계획대로 점령이 될 경우에는 서쪽으로 공격을 집중해갖고 오데사 항구를 뺏음으로써 우크라이나의 목을 숨통을 조릴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명한 포템킨 그 계단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기 12년 전에 오데사 항구에서 유명한 그 전함 포템킨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계단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포템킨 계단이라고 붙었는데 러시아 공산당들은 볼셰비키 혁명 이전에 이미 공산당 혁명은 1905년 오데사 포템킨 반란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그 공산당 혁명의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그 대의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민족과 같고 조상의 뿌리가 같고 뭐 종교가 같고 문화가 같고 역사가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정태 교수님의 발제문을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그 발제자 신 교수님의 연구 논문이 제목에 나타난 대로 우크라이나의 국방개혁과 러시아에 의한 크림반도 무력합병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현재 5개월 동안 계속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전반에 걸쳐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러한 큰 틀 안에서 상세하게 분석한 논문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한국군 국방개혁의 문제점과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국방개혁의 방향과 교훈을 받게 하는 높은 수준의 논문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발제자 신정태 교수님이 직접 발로 우크라이나 현지를 답사 조사하면서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자료를 배경으로 작성된 논문에서 생동감이 넘치는 그러한 분석 수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론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론에서 제가 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러시아 침공 배경,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목적은 여러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나토의 동진을 막는다, 또 옛 소련의 영광을 부활한다, 또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농업국이므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함으로써 전 세계 식량 자원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한다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러시아 침공 배경에 있어서 침공 배경을 한마디로 그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러시아가 금년 2월 24일 전면적인 침공을 하기 이전에 이미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아쉽지만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 산업계에서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대 29대 300. 그 하인리 법칙을 얘기하려면 한 시간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잘 생소하신 분들은 뭐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건이 모든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인데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뭔가 그 징조가 한 300개가 이미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것을 우리가 이 산업계에서 말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하이니 법칙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해 보면은 사실 이 징조는 1999년 푸틴은 자기의 소명은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게 자기의 사명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나름대로 그는 과거에 소련의 영광을 재현시키려는 그걸 사명감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조지아 사태에서 러시아가 조지아랑 전쟁할 때 이 서방,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그다지 항의나 제재 조치를 취한 게 없습니다. 말로만 다 했죠. 그 다음에 2014년 3월에 크림 반도를 합병할 때도 서방 측에서는 강한 그런 예를 들어 군사적인 그 소치라든가 그런 경고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고 경제적인 조치, 경고 이 정도에 끝났습니다. 크림반도를 뺏자마자 2014년 4월 돈바스 내전이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돈바스니까 최근의 것인 줄 알지만 사실은 2014년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후에 그해 7월 달에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약 300명의 승객을 태우고 돈바스 상공에서 러시아 미사일에 맞서 격추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우크라이나 군함 3척이 러시아군에게 끌려 납포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급작히 후퇴를 해버렸어요.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미국과 서방이 이런 사건들의 배후에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전혀 강하게 규탄한 적이 없습니다. 솜방망이 제재 신용만 했지 여기서 푸틴이 상당히 그 전쟁을 벌리는데 자신을 얻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무력의 신봉, 그러니까 푸틴은 무력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력을 상당히 신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군사력을 신봉하는 푸틴과 외교력에 중점을 두는 바이든 간의 지금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이 큰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은 이러한 배경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더 이상은 제가 이미 다른 발표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개혁에 실패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1991년 12월에 독립을 했는데 1991년부터 금년까지 31년 됐습니다. 독립한 지. 근데 16년을 서방 정권이 들어섰고 친서방, 15년은 친러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 정권이 서로 교대교대하면서 정권을 잡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그런 게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수많은 그 막대한 양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받았지만은 전쟁에 써먹지 못한 거죠. 도중에도 징발돼 버리고 우리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지만 다음 정권이 또 좌파 정권이 되면 아무리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한미동맹을 강화해놔도 우크라이나가 겪은 것처럼 그런 그 상황이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질문에 들어가서 첫째 우리 신종태 교수님께서 첫째 질문은 신 교수님이 그 발제 설명할 때는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될 때 군사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좀 정치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걸 좀 해주시고 두 번째 크림반도 사태와 신냉전의 연결고리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북한의 그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병력을 많이 축소하고 있고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또 군 기강이 상당히 약화되고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듣고 싶고 또 금년 4월에 우크라이나군의 그 지대함 미사일에 러시아 순양함인 모스크바호가 침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나라처럼 대타적 경제 수역이 상당히 작은 나라는 과연 이 경항모가 작전 기동할 해역이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 모스크바함이 지대함 미사일 2발에 격침됐는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국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항모 사업이 그게 과연 바른 궤도를 달리고 있는지 신 교수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정치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거
사실은 별 카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젤렌스키가 여러 가지 행동을 했지만 별 카드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질문하신 신냉전의 연결고리를 보내는 것은 1945년도에 냉전이 시작될 때와 지금 2022년 지금의 시점은 그때 비해서, 그러니까 한 70여 년 전에 비해서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게 경제적으로 세계 전체가 얽히다 보니까 그때의 냉전과는 이 비교하기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한국군의 기강 문제는 아까 제가 강조를 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군 간부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구했듯이 그런 우수한 인재가 군에 들어왔을 때 한국군의 어떤 그 전력이 정상화되고, 마지막으로 항공모함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기술적으로 무인 함정, 무인 잠수함, 유령 함대 이렇게 되는데, 항공모함 한 척이 문제가 아니라 항공모함 한 척에 붙는 호위함, 바다 밑에 잠수함, 공중의 음호 세력 몇 조가 투자돼야 겨우 생존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 걸 고려할 때 국방 자원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